오늘은 닉 보스트롬의 슈퍼 인텔리전스 이 책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 보스트롬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님이고 생각보다 나이는 많지 않더라고요. 1973년생 이고 지난번에 정리를 했었던 레이 커즈와일의 마음의 탄생, 그 책에서 보았던 레이 커즈와일과 함께 이 트랜스 휴머니즘, 인공지능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초지능,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인공지능이 탄생했을 때 이 여러 가지 위험들이 닥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지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간의 뇌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지성체의 탄생이다. 그리고 사실상 모든 관심 영역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을 상회하는 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지능의 탄생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은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창업자,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 레이 커즈와일, 닉 보스트롬 등이 있고요. 반대로 초지능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은 스튜어트 러셀, 제리 카플란, 앤드류 웡, 테드 창 등 이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의적인 사람들은 초지능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초지능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세기말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과 다름없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런 초지능에 대해서 닉 보스트롬이 다각도로 연구하고 내놓은 책이 이 책 슈퍼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지능이 만든 계획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계획보다 더 뛰어난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보다 추상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초지능이 이용할 구체적인 수단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저 우리는 초지능이 목표를 실현시킬 가능성을 국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지구의 자원을 재구성할 것이라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이 아무리 깊게 생각하고 추측한다고 해도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초지능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한치뿐이다. 이 책 자체가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논의일 수도 있고 불확실한 추측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 책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닉 보스트롬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레이 커스와일 같은 사람은 이제 조만간 기술적 특이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이 특이점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새천년에 대한 낙관론과 비슷한 그다지 탐탁지 않은 기술 유토피아적 분위기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서 레이 커즈와일이나 닉 보스트롬이 다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레이 커즈와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에 대등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인간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낙관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반면에 닉 보스트롬은 오히려 인간이 종말할 수도 있다. 멸종될 수도 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술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어떤 기술적 특이점에 대한 그런 예측은 동일할 수 있어도 그 이후에 어떠한 세상이 벌어질지에 대한 그런 의견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닉 보스트롬은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를 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고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일단 처음에는 계산주의,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레이 커즈와일의 책에서 말씀드렸죠. 계산주의 혹은 인공지능에 있어서 기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인공지능이 처음에 유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죠.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하는 소모적인 탐색 방식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죠. 관련 데이터도 부족하고 연산 처리 속도도 느렸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시스템, 뭐 계산주의, 기호주의 그런 바탕 위에서 전문가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이것도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그 산업 그리고 학계에는 이제 겨울이 찾아왔다. 그 이후에 이제 비교적 최근에는 신경망이나 유전자 알고리즘 등의 새 기법들을 통해서 어, 이제 기존의 방식 계산주의나 기호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미지를 처리한다든가 음성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 다 이러한 기법들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 알고리즘과 유전자 프로그래밍과 같은 진화 기반 방식에 출현하는 신경망 방식과 더불어 두 번째 AI의 겨울을 끝내는데 기여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조합적 대확산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독감에 걸렸는지 알아보려면 열 기침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이 난다, 열이 나지 않는다, 기침을 한다, 기침을 하지 않는다. 이 두 조합을 합치면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기침을 하고 열이 난다, 기침을 하고 열이 나지 않는다, 기침을 안 하고 열이 난다, 기침을 안 하고 열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에 두통, 콧물, 가래, 몸살 등등 증상을 추가하면 할수록 경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건들을 다 탐색한 이후에 감기에 걸렸다, 걸려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방식은 이제 이 조건들을 추가하면 할수록 이의 n승계만큼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느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컵을 찾으러 뭐 컵에 물을 따르러 가는데 뭐 카페트가 뭐 햇빛을 받아서 어떠한 색깔이고 그다음에 뭐 대기 중에 먼지는 어느 정도이고 그다음에 조명은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서 그 컵을 가지러 가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런 것까지 그 환경들을 다 분석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인공지능의 방식이라는 것들은 이 수많은 가능성을 다 탐색한 이후에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베이지언 확률, 베이즈 확률을 통해서 이러한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베이지언 네트워크 뭐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에는 아기였을 때부터 어떤 처음 보는 상황들을 계속 맞닥뜨리잖아요. 근데 이 아기들이 처음 보는 상황에서 학습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방식들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확률적인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아기는 어, 이제 베이지 추론을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추론을 한다. 그래서 기존의 인공지능 방식의 한계점은 이러한 베이지 확률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은 뭐 그런 배경 하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초지능으로 가는
그 경로라고 해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5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이제 말씀드린 인공지능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뇌 에뮬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를 스캔을 하는 거죠. MRI 같은 것들로 스캔을 해서 스캔한 자료를 컴퓨터의 자동 이미지 처리 장치에 투입을 해서 이제 우리의 뇌에서 인지를 담당하는 뉴런 네트워크를 3차원적 이미지로 재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앞의 과정에서 얻은 신경 연상 구조 자료를 충분히 처리 가능한 강력한 성능의 컴퓨터로 실행을 한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뇌를 전부 다 스캔을 한 다음에 그것을 컴퓨터에 구현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인지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 그러니까 일례로 유전자 선별에 의해서 지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방법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한 세대가 20에서 30년 정도가 걸린다고 가정을 하면 5세대 정도만 거쳐도 22세기나 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차라리 그 전에 유전공학적 방법들을 통해서 초지능이 탄생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글 칩, IBM 칩 같은 것들을 머리에 박아 넣는 형태로 해서 인간 지능을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제가 정리를 안 했는데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제 집단지성 같은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도 초지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5가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이 장의 결론은 뭐냐면 초지능은 인공지능 개발 경로를 통해 가장 먼저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전뇌 에뮬레이션 또한 초지능으로 가는 가장 짧은 경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방식이 초지능에 먼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생물학적 인지능력 향상법은 느리고 점진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방식은 초지능에 이르는 방법으로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지능으로 가는 데 있어서 3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다. 느린 도약, 빠른 도약, 그리고 중간 속도로의 도약이다. 근데 느린 도약은 수십 년이나 수백 년에 걸쳐 도약이 일어나는 것이고 빠른 도약은 몇 분, 몇 시간 또는 며칠 새 도약이 일어나며 중간 속도 도약은 몇 달이나 몇 년이란 시간을 두고 도약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도약이 일어난다면 그건 폭발적인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지능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지능의 변화율을 수식으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최적화 능력. 최적화 능력은 이제 지능의 변화에 있어서 변화를 크게 이끌어내는 요인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저항성이라는 것은 지능이 변화를 하는 것을 이제 가로막는 그런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뇌 컴퓨터 접속 방식에서 뇌에 전극을 집어넣는 것이 쉬워질 수가 쉽겠지만은 처음에는 저항성이 높게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칩을 인간의 뇌에 인위적으로 박아 넣었을 때 뇌에서 혼란이 발생되지는 않을까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전략적 이점이 충분히 큰 초지능을 가진 세력이 등장한다면 그 미래의 세력은 초지능을 독점적인 지배체제를 차지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6장에서는 확실한 전략적 우위를 가진 초지능이 무엇을 원할 것인지 인간인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지능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방법, 수단, 목표 모두 인간을 뛰어넘었다는 뜻이 내포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초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을 뛰어넘었다는 것인데 그 이후의 세상,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다 이런 거는 다 추측이고 상상이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을 수밖에 없죠. 미래의 일이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의 사고로 도달 가능한 그 사고의 영역, 그 궤도를 연장시켜서 사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초지능적 의지, 그리고 8장에서는 예정된 결말은 팔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직교성 명제, 그 다음에 도구적 수렴성 명제 이런 어려운 개념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직교성 명제라는 것은 뭐 최초로 초지능에 도달한 프로그램은 임의적이거나 환원적인 최종 목표를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밑에 제가 이해한 바대로 이제 그려놨는데요. 지능은 발전할 수 있겠지만 그 지능이 어떠한 목표를 가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구적 수렴성 명제라는 것은 다양한 상황에 있는 지적 능력이 있는 여러 에이전트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예측되는 여러 가지 도구적 가치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제 밑에 단락을 보시면 초지능적 에이전트는 지구에서 기원한 생명체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고 인간의 사고관에 입각한 최종적 가치들과는 전혀 다른 최종 목표를 지향할 수도 있으며 끝없이 자원 획득을 추구할 도구적 이유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뭐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사례인데요. 이제 A4를 만드는 기계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지구 전체, 나아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상당한 부분을 종이 클립으로 변환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하고 인간이 필요 없는 존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로 생각해서 제거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목적의 설정 자체도 임의적으로 설정이 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도구적 수렴성 명제 이제 여러 가지 도구적 가치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도구적 가치들을 수행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최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들이 수렴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이러한 최종 목표를 가지는 에이전트는 무한한 물리적 자원을 확보하고 그 자신과 목표 체계에 잠재적 위험이 될 요소들을 가능한 한 제거하려고 하는 도구적 목표로 대부분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인류는 일종의 물리적 자원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잠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A4 만드는 기계, 뭐 이거는 뭐 이제 필요하다면은 A4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무들이 필요할 거고 그 나무들을 환경을 파괴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폰노이만 머신 이, 이 에이전트가 폰노이만 탐사선을 하나 쏘아 올려서 지속 가능한 우주 식민화와 작업을 개시할 수도 있다. 자기 목재되는 탐사선들의 후손은 빛의 속도에 근접한 속도로 여행하고 뭐 허블 볼륨의 상당 부분까지 개척할 수 있다. 뭐 지구 우주 끝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우주 개척을 시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기계지능이
확실한 전략적 우위를 가지게 되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기에는 충분한 예시들을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폰노이만 탐사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것은 이제 한 기사에서 제가 본 건데요.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학자들은 자가 증식할 수 있는 머신인 일명 폰노이만 머신을 이용해 우주 자원을 획득해가면서 은하계 진출을 확산, 은하계 전체를 인류가 정복할 수 있다는 방법론을 내밀기도 한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가장 큰 특징은 자가 증식이다. 폰노이만 머신은 처음에는 지구에서 만든다. 그런 다음 우주 공간으로 발사한다. 특정 별에 도착하게 되면 곳에 있는 유용한 자원과 에너지를 이용해 새로운 폰노이만 머신 여러 대를 만든다. 로봇이 새로운 로봇을 만든다는 자가증식 기능이 폰노이만 머신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르면 광속의 5%로 비행하는 폰노이만 머신을 이용해 은하계를 제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0만 년이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 폰노이만 머신을 실현하려면 몇 가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진화한 인공지능, 여기에 미사일 기술, 나노 기술 같은 거겠죠. 물체를 성형하는 기술 등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칼 세이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폰노이만 머신이 은하계로 퍼져 있지 않다는 건 외계 생명체가 자가증식 머신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가증식 머신 개발에 실패해 오래전에 외계 생명체가 멸종한 증거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고 이 수많은 우주에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를 했다면 그 생명체가 폰노이만 머신을 만들어내지 않았겠는가. 그 폰노이만 머신을 만들어냈다면 이미 이 지구도 그런 머신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을 텐데 그러한 증거는 보이지가 않죠. 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도달한 지적 생명체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이 폰네이만 머신을 이제 닉 보스트롬이 이야기를 한 것은 초지능이 탄생을 하면은 초지능이 폰노이만 머신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주 정복에 나서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폰노이만 머신이 A4를 만드는 기계일 수도 있겠죠. 지구에서 A4지를 계속 만들다가 뭐 화성에 가서도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은하계 밖으로 나가서도 영원히 A4를 만들어내는 그런 머신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것은 뭐 이 책을 보고선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Wait But Why라는 그 블로거에서 그 블로거 주인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굉장히 풍성한 글들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 글에서도 나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9장, 10장에서는 통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통제하는 것. 그러니까 초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을 제한시킨다. 즉 격리 방법, 유인 방법, 지연, 인계철선.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진단 시험을 수행하고 위험한 행위를 감지하면 시스템을 종료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다음에 동기 선택. 초지능이 하고자 하는 것을 조율한다. 그것을 로봇 3원칙과 같이 직접 명시하는 것이 있고 뭐 국소주의, 간접적 규범성, 증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5가지 시스템을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오라클, 지니, 소버린, 툴, 뭐 5가지가 아니라 4가지군요. 오라클, 질의응답 시스템, 지니, 명령 실행 시스템, 소버린, 뭐 이제 정권을 위임받은 이제 스스로 목적을 결정하는 소버린, 그다음에 툴, 뭐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요. 좀 읽으면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지능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도 인간의 능력을 일정 분야에서 이제 능가한 그런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계산기만 해도 인간보다는 계산을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초지능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인간을 뛰어넘는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음, 당연히 동기, 능력,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초월한다라는 것이 이 초지능이라는 단어 자체에 전제되어 있는 것인데, 음, 이 초지능을 이런 네 가지 시스템으로 나누어 보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초지능을 통제할 수 있을지, 그 동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더 유익한 방식의 초지능의 시스템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조금 이게 잘 안 맞는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정리는 했지만은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극성 시나리오가 11장에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여러 번 강연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이제 인공지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노동에 따른 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회사에 투자한 사람이라든가 혹은 기존에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소득이 쏠리게 될 것인데 그 다음에 이 소득들이 어떻게 분배가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지능 대화 확산, 레이 커즈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특이점 이전에 아주 적은 부도, 변화 이후에는 풍선처럼 불어나는 재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인공지능 그 초지능을 개발하는 그 회사, 그 회사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통제 방법의 개발은 촉진하지 않고 기계지능의 개발 속도만 높이는 한 인공지능 분야의 몇몇 기술적인 문제들의 해결책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능 대확산 이전의 인간은 방 안에서 폭탄을 갖고 노는 어린아이와 같다. 폭탄을 손에 든 아이가 해야 할 현명한 행동은 그걸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 어른에게 알리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려는 문제에서 아이는 여러 명이다. 몇몇은 호기심의 점화 버튼을 누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초지능이라는 그런 영역을 다루면서 어떤 인간적인 잣대, 인간적인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지능이 아니라 그 아래 단계의 인공지능, 굉장히 발전된 형태의 인공지능, 그런 인공지능의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시스템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비를 해나가야 되는가 정도의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떠한 경로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고 혹은 인공지능이 꼭 아니더라도 초지능으로 가는 그런 전뇌 에뮬레이션이나 이런 기술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발전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완전히 손 놓아 버리면은 어, 그 미래는 완전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그 루신이 이야기를 했었죠. 길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거고 희망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할 때 그런 자세에 의해서 오히려 더 어, 창조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의상 이 초지능에 대해서
이제 한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다. 뭐 이런 것이 이런 이야기가 저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결국에는 레이커즈와의 마음의 탄생과 어떤 결을 같이 하는 그런 미래관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그것을 낙관적으로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느냐, 혹은 좀 더 신중하게 보고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그 진영의 미래관 그리고 기술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읽은 지 오래 지나긴 했는데요. 어, 조금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읽을 필요를 느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